개들이 생명이라는 게 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제한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색을 보기는 봐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꽤 잘 보죠. 하지만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을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강아지 집을 다시 꾸며주고 싶다면 아마도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를 고수해야 할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작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성의 원래 조상인 루카예요. 38억 년 된 유기체인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의 약자예요.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구에서 눈을 감고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 그걸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게 나타났어요. 공부를 하거나 지루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좋은 기술이네요. 여러분의 눈 시작 부분의 분홍색은 사실 세 번째 눈꺼풀의 잔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신비한 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눈꺼풀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정 포유류와 조류에 훨씬 더 두드러져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조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결국 이걸 잃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자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공장이든 창고든 밭에 있든 대부분 녹색으로 변해요. 이건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색소인 엽록소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초록색 감자칩을 본다면 그건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었던 이 감자들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몇몇 녹색 감자칩이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감자와 감자칩의 녹색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이 녹색 감자칩을 한두 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녹색 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벼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렌지는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감귤류를 녹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숙하고 익으면서 엽록소는 과일이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때 주황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또 이건 전 세계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오렌지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마존에서 펜, 책 한 권 또는 다른 것과 같은 작은 걸 주문했다면 물건에 비해 너무 큰 상자에 들어있는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도 아니고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운송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 들어갈 다른 상자의 크기와 운송 차량의 크기도 고려해서예요. 작은 품목은 다른 상자와 같이 차 내부 공간에 맞는 상자 사이즈에 들어가서 상자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하죠.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마이크로파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의 레이더 장비를 위한 진공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계란에 쏘자 폭발했고 팝콘은 터졌죠. 이렇게 전통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음식을 데우는 훌륭한 도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버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도우라고 부르는 점토 같은 물질은 벽지 청소기였어요. 벽지의 그을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어 팔렸었죠. 그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미백색으로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걸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살 수 있어요. 뽁뽁이는 처음에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벽지였어요. 1950년대에 처음 나타났을 때 2명의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이기로 했었죠. 그렇게 작은 공기방울들을 그 사이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몇 년 후 IBM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스를 출하해야 했고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이로운 뽁뽁이가 생겨난 거죠. 한 연구에서 단 1분 동안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30분 마사지한 것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선풍기는 왜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죠?
온도계를 앞에 두고 터보 모드를 선택해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온도계를 작동하고 있는 부품 옆에 두면 전류 덕분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지는 않지만 안에 물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식혀줄 거예요. 선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증발 속도를 높여주는데 피부에 땀이 나는 걸 포함한 액체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팬 뚜껑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차렸나요? 처음에는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실수로 이 뚜껑을 삼킨다면 이 구멍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본다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별들이 있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흰색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반짝여요. 하지만 녹색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들이 초록빛을 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초록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은 다른 온도에서 탈 때 색깔이 다양해요. 가장 뜨거운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가장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요. 색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방출해요. 우린 그 모든 파장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배적인 빛의 파장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배적인 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열을 가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 녹색 광자를 방출하지만 그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 광자를 발생시키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그걸 흰색으로 인식해요. 이건 태양과 같은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리에게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린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세척하는 건 확실해요.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눈물샘은 눈 표면을 쓸어버리는 짠물질을 분비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작은 먼지 입자들을 씻어내고 안구에 노출된 부분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눈이 더 자극받지 않는 한 보통 4초에서 6초마다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눈을 깜빡이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줘요. 뇌는 항상 많은 걸 처리해야 하므로 중간중간 쉬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건 우리의 뇌를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구해줘요.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뇌의 전원이 꺼지고 아주 짧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손톱이 있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피, 털, 발톱, 그리고 발굽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케라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톱과는 달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서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손톱은 민감한 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뒷면을 제공해서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잡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직소 조각 하나를 집어들거나 안감에 붙은 스티커를 벗길 수 있을까요? 추가 도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발을 그런 섬세한 작업했어요. 영장류는 아마도 가지를 꽉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 손톱이 진화되었을 거예요. 산딸기, 블랙베리, 딸기, 체리는 베리류가 아니에요. 베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을 갖고 있어야 해요. 보호용 바깥쪽, 가운데에 육질이 풍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안쪽 부분. 또 이 식물은 하나의 씨방이 있는 꽃에서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류예요. 이 범주에 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심지어 고추와 같은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귀와 코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신체 부위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건 피부 변화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요.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만 코와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잘 볼 수는 없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탑은 비행선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행선들이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건널 판자, 탑승 수속대, 세관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비해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포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멈추지 않는 폭포인 엔젤 폭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건기 동안엔 떨어지는 물이 가끔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요. 지구에서 들린 가장 신비한 소리 중 하나는 블루비였어요. 1997년에 발생했고 해양 동물들의 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치고는 너무 컸어요. 블룹은 1분 동안 계속됐어요. 낮은 우르릉거림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남극 대륙은 거대한 얼음 들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어요. 다른 대륙들처럼 화산, 산, 계곡이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대륙에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 수많은 화산들 중 어느 거라도 폭발한다면 표면 얼음의 거대한 부분이 녹아 바다로 가는 얼음 유출량이 증가될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해안 지역에 범람할 겁니다. 바닷물 또한 교란되어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화산들은 현재 휴면 상태에 있어요. 남극에서의 하루는 이 대륙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남극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의 일몰과 일출만이 있어요. 초기 지구는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가 아닌 다른 분자들을 사용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분자들이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보랏빛을 띠게 했을 거예요. 석기 시대 동안 중앙유럽의 전체 인구는 약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요즘의 중형 크루즈 여객선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무게가 약 1.5조 태양 질량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태양 질량 하나는 우리 태양 하나의 질량이에요. 이 무게의 아주 작은 부분은 은하 중심에 있는 400만 태양 질량의 거대 질량 블랙홀과 2천억 개의 별들이에요. 나머지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에요. 만약 북극의 모든 얼음과 빙하가 동시에 녹는다면 해수면은 26층 건물의 높이만큼 상승할 거예요. 검은색과 자외선에서 익은 바나나는 밝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건 과일이 익을 때 분해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지각판의 움직임 때문에 태평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은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세계에는 단 2개의 빙상만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랜드 빙상이에요. 두 번째는 남극 대륙으로 거대하죠. 멕시코와 미국 대륙을 합친 크기예요. 쓰나미 파도는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수면 위로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가 깊을 때 장거리 여객기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서 사는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자신만의 보호막을 생산해내요. 보호막이 없다면 햇빛은 산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해칠 거예요. 산호는 주요 먹이원인 이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형광빛을 냅니다. 이 과정이 선크림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죠. 지구상의 모든 화산 활동의 거의 90%가 바다에서 일어나요. 남태평양에는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화산 밀집 지역이 있어요. 1133개의 화산 원뿔이 있는 화산무리가 하나 있어요. 모두 활화산이고 뉴욕주 크기만한 지역에 들어 앉아 있어요. 베링의 중앙에 있는 잼추크 협곡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수중 협곡이에요. 해저에는 세계의 모든 박물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보물들과 유물들이 있어요. 1900년 가장 큰 허리케인 중 하나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만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나서 플로리다와 텍사스까지 갔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처음 발견된 건 8월 27일이었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됐어요. 텍사스 해안에 도달했을 때 이 폭풍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했어요. 허리케인은 사피르 심슨 풍속 등급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해 풍속과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1에서 5까지의 5등급이 있는데 1이 제일 약하고 5가 제일 세요.
갤버스턴 사람들에겐 오클라호마와 캔자스까지 퍼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날이 채 4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 후 그 거대한 허리케인은 그레이트 플레인스로 이동했고 뉴 잉글랜드 오데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 남동부에 도달했어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3,600채 이상의 집들이 폭풍을 견딜 만큼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수백만 채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과 같아요. 캐나다 스포티드 호수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곳이라고 불러요. 겨울과 봄에는 다른 것과 똑같이 생긴 평범한 호수예요.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그곳에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 풍경이 있을 겁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웅덩이가 생기고 다 마법 같아 보일 거예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치유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명한 색깔에 대한 설명은 순전히 과학적이에요. 각각 높은 농도의 다른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 내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보이는 표면 너머 멀리까지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1억 4,966만 8,992km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가 닿는 거리에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걸려 그 근처 상층 대기에 충돌할 때 발생해요. 지구는 자전 속도를 점차 늦추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급하지 않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낮이 길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의 하루가 25시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지구의 최남단 대륙인 남극은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하지만 지구상 담수의 거의 70%와 전 세계 얼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분류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서 기원해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대륙,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이 붉은 행성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어요. 이걸 만든 30명의 모래 조각가들은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했어요.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접착제층과 함께 점토 10%를 첨가했어요. 길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만들었죠. 흡수되지 않는 몇몇 광자들은 다시 방출되고 그 파장은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해요. 어떤 물질을 햇빛에 또는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에 노출시킬 때 그게 색소포를 손상시켜 특정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게 돼요. 빨간색 물질이 햇빛에 제일 많이 옅어져요. 이 색소포는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붉은색을 발산합니다. 매일 60톤에서 100톤의 우주 먼지가 지구 표면으로 떠내려와요.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부분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혜성에 의해 방출돼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꿀 때 남은 먼지가 지구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초콜릿이 분홍색인 세상에서 눈을 떴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름답게 빛나는 루비색의 초콜릿이 순간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여요. 분홍색 초콜릿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마침내 이 예술작품을 한입 베어 먹습니다. 맛은 좋은데 초콜릿 맛은 별로 안 나요. 분홍색 초콜릿이 제4의 초콜릿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다크 화이트 밀크 초콜릿이 있고 또 지금은 루비색이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루비 초콜릿은 2017년 바리 칼리바우트라고 불리는 스위스 벨기에 회사를 통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초콜릿을 어떻게 분홍색으로 만드는지는 제조 비밀이지만 그 과정을 약간 공개했어요. 아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씨가 초콜릿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카카오 꼬투리를 수확한 후에 카카오씨를 건조시키고 발효시켜야 해요. 이 발효 과정이 초콜릿의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을 더해주죠. 그리고 나서 콩을 구워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다크 초콜릿색이 나타나요.
카카오 닙스로 콩을 갈은 후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닙스를 설탕, 버터, 우유 또는 여러분이 섞고 싶은 걸로 녹인 초콜릿 소스 같이 만들어줍니다. 어떤 콩들은 자연적으로 보라색을 띠며 발효 과정에서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해요. 하지만 루비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자들은 발효를 중간 어디쯤에서 멈춰야 해요. 그런 식으로 원래의 보라색을 보존하는데 이걸 다른 몇 가지 비밀 재료를 첨가해 분홍색으로 만들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나가 루비색 키캣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분홍색 초콜릿이 화이트 초콜릿과 비슷한 질감을 갖고 있지만 약간 시고 과일 맛이 난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발효 과정 때문일 겁니다. 밖에서 분홍색 키캣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루비 초콜릿 본연의 맛과 충분히 비슷한 또 다른 레시피가 있어요. 초콜릿 전문가 앵거스 케네디는 화이트 초콜릿을 한 조각 베어 물어보라고 했어요. 산딸기와 밀크 초콜릿을 더해주고요. 그럼 그게 거의 루비 초콜릿 바의 맛일 거예요. 재밌는 건요. 화이트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 아닌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초콜릿 안에 카카오씨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과 향을 더하기 위해 바닐라를 조금 섞은 간단한 카카오 버터예요. 다른 연구에선 어떤 걸 초콜릿이라고 부를 수 있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 순전히 카카오 지방의 비율이라고 해요. 만약 그게 진짜 규칙이라면 화이트 초콜릿을 초콜릿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나저나 분홍색 초콜릿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포함해요. 크기, 모양, 색, 그리고 표면 질감 모두 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냄새 또한 우리의 식욕을 많이 결정해 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의 냄새는 벌써 여러분의 미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우리는 눈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분홍색 초콜릿 가나슈를 보세요. 이 루비색 초콜릿 무스도요. 보기도 좋고 왠지 무지개 색층 하나를 먹으려는 것 같잖아요. 눈으로 먹는 건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진짜였어요. 우리의 영장류 조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과학에선 영장류가 지붕처럼 우거진 어두운 녹색잎들 사이에서 영양가 있고 다채로운 과일을 발견하기 위해 삼색 색각을 발달시켰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장담하는데 이 모든 맛있는 음식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갈망하게끔 만들고 있는걸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먹는 것에 관해서는 그리 똑똑하지 않아서 쉽게 속아 넘어가요. 예를 들어 바나나 맛이 나는 분홍색 액체를 마신다면 뇌가 그걸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음료가 딸기 맛이 나길 기대했겠죠. 또 다른 연구에선 우리의 뇌가 거친 것을 건강한 식사의 자격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거친 브라우니와 부드러운 브라우니 한 조각을 드리고 칼로리가 적은 걸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더 거친 걸 선택할걸요? 소비자 리서치 저널의 이 연구는 거친 식감을 가진 음식들이 부드러운 버전과 같은 영양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만감이 더 크고 건강하다고 느껴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칼로리가 아주 높아도 우리가 그래놀라 바와 트레일 믹스를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으로 먹는 달인들이에요. 소셜미디어는 음식을 주문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사진을 찍는 거라고 자극하죠. 플레이팅과 음식 자체가 예쁠수록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은 저녁 요리를 더 많이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이 있죠. 마치 일반 화장솜처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감이 다른 두 면이요. 하나는 부드러워서 얼굴에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눈 같은 데 써야 해요. 거친 쪽은 덜 민감한 부위에 화장을 지우고 세안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마 같은 곳 말이에요. 만약 집에 녹색 나무가 있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 화분 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녹색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멍 때문이에요. 이게 배수에 아주 중요해요. 이 구멍들 덕분에 식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체된 물의 축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구멍들 덕분에 뿌리는 화분의 한계를 넘어 자라고 확장될 수 있어요. 비행사 선글라스 대부분에 녹색 렌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건 선글라스의 기원과 관련이 있어요.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전에 조종사들은 공중에 있는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을 썼어요. 높은 고도와 눈부신 태양과 영하의 기온은 비행사 눈에는 엄청난 시련이었죠. 고글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 공기와 고글 안에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서 렌즈에 김이 끼어 조종사의 시야를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슈앤롬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가벼운 금속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티어드롭 렌즈를 고안했어요. 이 렌즈가 짙은 녹색이었는데 조종사들이 구름선 위로 비행할 때 문제가 되었던 푸른 빛을 이 색이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녹색 렌즈는 눈부심을 줄이고 대비와 선명도를 향상시켜줘요. 운동화 옆쪽의 구멍들,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그건 발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신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끈을 묶을 수도 있어요. 페트병에 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실 때 밖이 더우면 병에 물방울이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기를 하는 등 운동할 때도요. 손에 땀이 나는데 병 표면이 매끄럽다면 그걸 잡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홈들은 그립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홈 덕분에 제조업자들은 더 얇은 플라스틱을 쓸 수 있어요. 즉, 전체 생산에서 필요한 자체가 적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은 병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요. 나무꽃 옷걸이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옷장에 좋은 향기를 가져다줘요. 게다가 벌레도 물리쳐주고요. 또한 꽤 단단해서 재킷과 같은 무거운 옷에도 유용해요. 그리고 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예요. 치약 바닥에 색색의 정사각형이 있다는 걸 알아챈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블럭들은 대부분 파란색, 빨간색, 녹색 그리고 검은색인데요. 이것들은 조립 라인의 제조 기계들이 치약을 언제 어디를 자를지 인식하고 튜브의 끝을 봉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아이마크예요. 어떤 부츠는 윗부분과 뒷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패션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제조사들이 재미로 첨가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고리들은 실제 목적이 있어요. 이걸로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위로 당길 수 있어요. 게다가 쉽게 걸을 수 있고 끈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 고리를 쓸 수도 있죠. 고백 시간이에요. 진공청소기와 함께 들어있던 부속품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그걸 어딘가에 따로 두고 다시는 안 썼던 것 아닌가요? 그것들은 사실 집을 청소할 때 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장치들로는 가끔 닿기 힘든 특정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채소 필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근이나 감자의 껍질을 벗긴 것 외에도 양파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게 칼로 한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고 게다가 양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덜어줄 거예요. 어떤 트레이닝 셔츠들은 목 부분에 매우 독특한 게 있어요. 옷깃 가운데에 보이는 V자 모양의 바늘단 말이에요. 옷단과 소매의 골과 비슷하게 고리지게 되어 삽입된 이걸 사용하면 옷을 더 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양도 망가지지 않죠. V자 골은 늘어나서 스웨터를 입는 사람이 목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의 또 다른 목적은 땀을 흡수하는 거였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트레이닝 셔츠의 옷깃 앞과 뒷면에 모두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V자 골은 제조업체가 이전에 추가하던 고리지게 짠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의 V자를 꿰매기 시작하면서 장식적인 요소가 됐어요. 음식 포장지에 보이는 밝은색의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는 특정한 맛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해독해야 하는 비밀 코드도 아니고요. 사실 인쇄 기술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건 공정 제어 패치 또는 프린터 컬러 블럭이라고 불리는데요. 식품 포장을 인쇄하는 동안 제조업자들은 인쇄 잉크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 색깔 블록을 사용해요. 인쇄하는 블록의 색상을 비교해 인쇄하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인식 가능한 품질을 갖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린터는 4가지 색상만 써요.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검은색을요. 일부 프린터에는 녹색, 주황색 및 보라색과 같은 추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특정 패키지에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각 잉크색을 테스트하죠. 공책의 여백은요, 메모하고 쓰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쥐로부터 문서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였어요. 쥐는 사람 집에 꽤 흔한 거주자들이었어요. 쥐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종이와 같은 것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일종의 에피타이저로 넓은 여백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쥐들이 글이 적힌 메인 요리를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양복의 노치 라펠 가까이에는 단추구멍이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그걸 양복을 망가뜨리지 않고는 열 수가 없게 봉제해둬요. 그리고 다른 옷깃과 비교해보면 그 한 옷깃은 아무런 실마리도 없이 완전히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복 재킷에서만 이렇게 짝이 없는 단추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캠프용 셔츠, 피코트, 다른 옷 부분에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옷깃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제일 초기의 것들은 19세기 초에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남자들은 대부분 컬러가 높은 옷을 입었어요. 맨 위까지 단추를 채웠겠죠. 더운 날 동안 단추 스탠스를 내리고 옷깃을 접고 윗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로 두곤 했어요. 이렇게 더위를 식히면 접힌 부분은 가슴에서 대칭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옷깃으로 알고 있죠. 사람들은 옷깃을 생각해낸 후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한 단추구멍 사용을 중단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꽃을 꽂을 때는 말고요. 그래서 양복 제작자들이 그걸 패션적인 특징으로 남겨둔 거예요. 티백, 이게 뭘 위한 건지는 꽤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난 후 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유용할 수 있어요. 티백은 물론 안 쓴 거고요. 신발에 밤 동안 넣어두세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쯤이면 티백이 원치 않았던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했을 거예요. 바인더 클립도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유용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집어 함께 보관할 수 있어요. 종이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팔찌가 부러졌고 그걸 고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클립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팔찌의 양 끝에 하나씩 꽂고 잘 연결해 주기만 하면 팔찌는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4점 중 몇 점을 얻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메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할 때 지어졌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털복숭이 메머드가 멸종하기 전 약 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메머드의 마지막 서식지로 알려진 곳은 북극해의 춥고 버려진 랭겔 섬이에요. 아마 오늘날만큼 춥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약 4천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믿었지만 더 최근의 연구에서 3조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건 1인당 420그루의 나무가 되는 셈이에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경우 지구상의 나무보다 30배 적은 약 1천억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나무들은 모두 독립적인 것이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 거짓이에요. 지구상의 90%의 나무는 실 같은 균사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내고 또 이걸 통해 영양분을 교환해요. 지하 인터넷 같은 거죠. 또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인 판도와 같은 유기체도 있어요. 마치 울창한 사시나무 숲같이 보이죠? 사실 이건 뿌리가 지하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나무예요. 우리는 공룡들이 수억 년 전에 마시던 것과 같은 물을 마신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맞아요. 지구상의 물 중 극히 일부만 완전히 증발했어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메머드, 공룡, 그리고 수십억 년 그 전에 뭐가 있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물을 마시고 헤엄쳤어요. 그것들이 물에서 뭘 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죠. 안타깝게도 물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는 고대 생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번개는 절대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 여기에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잘하셨어요. 번개는 원하는 만큼 같은 곳을 여러 번 칠 수 있어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 방출되는 방전은 뇌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물체를 향해 당겨져요. 또 이 물체가 만들어진 물질도 중요해요. 건물의 필외침이 대부분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금속들은 가장 전도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여서 번개를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당겨요. 모든 사막은 덥다. 이제 이건 쉽죠?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오해라고 했다면 맞추셨어요. 사막은 온도가 아니라 성장과 생명의 유무에 따라 자격이 주어져요. 가장 잘 알려진 사막은 물론 사하라 사막이며 실제로 엄청 더워요. 세계에서 실제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의 거의 2배 크기인 남극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미지근하다고조차 할 수 없죠. 여기는 극지방 사막이며 지구상에는 몇 개의 다른 사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랜드요. 지하에는 두꺼운 층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충분한 금이 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으세요. 왜냐면 사실이거든요. 1950년 이래로 인류는 거의 20만 톤의 금을 채굴해왔어요. 만약 이 모든 금속으로 큐브를 만들었다면 높이와 폭이 21.3m가 될 거예요. 과학자들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지구 중심부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 금속은 지구 전체를 덮기에 충분하고 금은 사람들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채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캔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달과 화성은 지구의 바다보다 더 잘 지도화되어 있다. 자, 이게 사실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비록 여전히 그 표면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과 화성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구 바다의 80% 이상은 지도도 없고 탐사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수십억 톤의 물 아래에 있는 압력, 추위, 그리고 부족한 빛으로 인해 바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어요. 용암은 항상 빨갛다. 또 무슨 다른 색이 있겠어요.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오해예요. 보통 용암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온 녹은 암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용암이 파랗고 빛나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오직 밤에만 그래요. 낮에는 평범해 보여요. 비밀은 없고 단지 수톤의 유황가스가 있을 뿐이에요.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가 있어요. 그곳의 물은 엄청난 청록색이어서 당장에 뛰어들고 싶지만 아마 이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화산의 불 또한 파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란 불로 높이가 4.9m예요. 가스레인지 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밤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여전히 사실이며 심지어 이 현상에 대한 이름도 있어요. 달무지개. 또 달물이라고도 불리며 이 현상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요. 소나기가 내린 후 맑은 달밤에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무지개와 비슷해요. 불무지개라고 불리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당연히 있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다색의 폭포처럼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칠해진 것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적도에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날씨가 맑아야 해요.
하늘에 깃털 같은 구름이 있어야 해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58도보다 더 높이 떠 있어야 해요. 이런 구름들은 얼음 결정체로 만들어졌어요. 태양 광선이 여기에 닿을 때 입자들이 빛을 굴절시켜 무지개를 만들어내요. 우와. 무지개 나무라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가 이걸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기쁘네요. 왜냐면 이건 포토샵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껍질이 말 그대로 모든 무지개색을 갖고 있어요. 이 유칼립투스는 매년 다른 때에 껍질을 벗어요. 오래된 부분이 떨어질 때마다 나무는 먼저 아래에 숨어있던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색깔로도 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조가 있어요. 주황색, 밤색, 파란색, 심지어 보라색도요. 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 말을 믿는 게 맞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막 평원이 있어요. 한때 이 평원은 호수의 바닥이었지만 그 후 말라버렸고 건조한 황무지가 됐어요. 가끔 여기에 비가 내려 계곡 전체가 물에 잠겨요.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물은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요.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얼음이 부서져 조각나서 바람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요. 이 얼음 조각 중 일부는 작은 바위들을 데리고 가요. 얼음이 영원히 녹고 물이 증발하면 남은 건 마치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뿐이죠. 진흙 웅덩이는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세계에 있는 진흙 웅덩이 하나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1년에 약 6.1m의 속도로 움직이며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아 단층 근처에서 여행을 시작한 걸로 보여요. 사람들은 이 행진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서서히 다가오는 자연재해도 스스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할 성가신 웅덩이가 하나 있네요. 바나나에 있는 이상한 흰 점은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을 거미 둥지예요. GPS가 안 달린 브라질 방황거미 말이에요.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많은 거미로도 알려져 있는 위험한 녀석이에요. 한 번만 물리면 신경계가 바로 차단돼요. 끔찍한 보너스로 메스꺼움과 흐릿한 시야를 얻게 될 거고요. 걱정 마세요. 이 거미는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 상자에 몰래 들어가서 바나나가 여행하는 곳 어디든 여행할 수도 있어요. 자루 속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 거미와 아기 거미들이 같이 여행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오, 좋네요. 통조림 먹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구더기를 좀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생물들은 온갖 종류의 음식에서 발견돼요. 통조림 토마토? 당연하죠. 버섯 통조림이요? 물론이죠. 구더기들은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물기를 뺀 100g의 버섯은 구더기가 20개쯤 있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음식에 있는 소름 끼치는 것들은 사실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FDA에선 초콜릿바 하나당 곤충 부분들이 30개 이상 있어도 괜찮다고 해요. 더 알고 싶으세요? 좋아요. 땅콩버터의 쥐털은 어때요? 맛있겠다. 땅콩버터가 FDA 제품 중 최고로 통제되는 것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병에서 설치류털이 몇 개 나와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의 직관을 확인해 봅시다. 질문 1. FDA에 따르면 사과버터에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허용될까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곰팡이 12%는 허용돼요. 질문 2. 체리잼에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점점 심해지는데요. 체리잼은 곰팡이 30%까지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블랙커런트 잼은요? 준비됐나요? 곰팡이 75% 핀 블랙커런트 잼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블랙커런트 잼이 든 땅콩버터는 다시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험하기도 해요. 브로콜리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채소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만약 브로콜리 안에 위험한 곤충이 숨어있다면요. 가령 흑색 과부거미라면요. 이 녀석의 독은 브라질 방황거미가 무는 것보다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좋진 않아요. 이건 실화인데요.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남자가 브로콜리에서 그런 거미를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답니다. 이 거미를 발견한 사람이 지역 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했고 오하이오 어나더 찬스 보호소가 이 거미를 입양해서 아주 귀여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브로콜리요. 잠깐만요. 이젠 거미도 입양을 하나요? 호호호. 곧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살 거라고요? 그 나무를 집으로 바로 끌고 가기 전에 그걸 철저히 검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호두 쿠기에 솔방울 모양의 물건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 보이죠?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 누군가의 기숙사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화해서 여러분과 같이 연말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백 마리의 작은 사마귀를 품고 있는 알주머니예요. 이들과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다면 모든 깜짝 놀랄만한 크리스마스 트리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좋아요.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서 가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고릅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가짜 나무들은 진짜 나무들보다 불이 날 확률이 3배나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조심해야 하고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고 가짜 나무를 여론에 너무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해요. 내연성 모델이 최고예요. 근시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만약 오레오 쿠키나 진기한 디자인을 한 고대의 동전 같아 보이는 걸 본다면 그걸 만지기 전에 안경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미일지도 모르거든요. 뭐라고요? 또요? 네, 중국 모래시계 거미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왜 사람들이 이걸 쿠키 거미가 아닌 모래시계 거미라고 부르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 녀석들은 동남아시아, 멕시코, 과타말라에 살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도 지내는 걸 보니 추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거미들은 덫을 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굴을 만들고 움직임을 감지하면 쾅 덤벼들죠. 또 이 굴들은 말벌과 같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들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좋은 소식은요, 우리 인간들은 그들이 지하 감옥으로 끌어들이기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이 되지는 않아요. 휴. 지금 뭐할 시간이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폭로할 시간이네요. 얼마 전 소금물에 딸기를 담근 인기 틱톡 영상이 있었어요. 딸기에서 기어나오는 지렁이 같은 벌레들 때문에 영상은 꽤 역겨워 보였죠. 하지만 모든 딸기에 유충이 가득 차 있다는 건 일종의 괴담이에요. 우선 선정되기 전에 모두 확인되고 흠뻑 씻겨져요. 게다가 이건 초파리인데 꽤 다른 거죠. 중요한 건 딸기가 판매돼서 팔리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초파리들을 유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파리들이 아주 작은 알을 낳고 그 알들이 유충으로 변해 새로운 초파리가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 초파리들이 슈퍼마켓, 작은 가게, 심지어 여러분의 부엌 등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이 거의 모든 베리류를 씹을 때마다 그것들도 같이 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징그럽다고 말하겠지만 전 천연 단백질이라고 말할래요. 농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물 유충은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또 딸기를 소금물에 담글 필요는 없어요. 철저하게 헹구면 충분해요. 덜 익은 음식은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리치가 제일 좋은 예입니다. 순진무관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익기 전에 먹으면 독도 좀 섭취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지만 이 독소는 여러분의 혈당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요.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겐 열과 심지어 더 심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 리치가 잘 익었는지만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사과에 있는 검게 그을린 점은 이 과일을 먹을 수 없다는 진짜 신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선 그 그을린 반점들은 곰팡이긴 하지만 거칠의 문제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선택 1. 그 얼룩들을 닦아내고 사과를 씹어먹는다. 선택 2. 사과 껍질을 까서 그걸 씹어먹는다. 사과를 버린 옵션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려는 연어의 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그 생선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맛있진 않을 거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태평양에서 온 연어는 민물에 알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주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연어가 민물에 들어가면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먹는 걸 멈춰요. 그런 연어는 여전히 먹을 수 있지만 품질은 훨씬 떨어지죠. 고치로 추정되는 흰 캡슐이 케일 위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봐요. 저녁을 던져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이 장차 나비 또는 파리가 될 것을 없애고 케일을 깨끗이 헹구고 샐러드를 즐길 수 있어요. 오,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미리 포장된 샐러드를 조심하세요. 제조업자들은 그걸 씻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씻지 않은 미리 포장된 샐러드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샐러드 회사들은 그 결과들을 숨기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약값을 지불했어요. 갑자기 음료수에 파리가 있는 걸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영이라도 하나 본데요? 그냥 끝까지 드시겠어요? 아니면 새 음료수를 따라 드시겠어요? 이건 파리의 성별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음료에 암컷 파리가 들어가 있다면 몇 분 후에 맛이 지독해질 거예요. 만약 수컷 파리가 여러분의 잔에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라면 음료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암컷 파리들은 그 지독한 냄새를 담당하는 특정 페로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리를 바로 건져냈다 하더라도 페로몬 1나노그램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음료는 여전히 원래의 맛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파리의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세 잔을 따르고 싶을 거예요. 네, 뱃속에 파리가 있는 건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좀 징그럽죠.